예, 소개 감사드립니다. 말은 지금 제목은 거창하게 적었는데요. 내용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단순하고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사실 생각했던 거는 오늘 굉장히 경사스러운 날이기 때문에 좀 모두에게 즐거운 그러한 그 마음을 드릴 수 있는 내용을 준비해 달라는 총무이사님의 부탁이 있었는데 또 이렇게 또 강의를 준비하다 보니까 결국 여기서 드려야 되는 말씀은 우리의 숙제가 될 내용들을 다시 한번 더 좀 되짚어 보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요. 두 가지 질문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고민 그런 것들을 조금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지금부터 그냥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코로나19는 이제 거의 2년 정도 지금 이제 전 세계에서 팬데믹을 일으키고 있고요. 2021년 10월 21일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2억 4천만 명 정도가 감염됐고 거의 지금 500만 명 가깝게 사망자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치명률은 2%이고 2.03%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전 세계 코로나19 서지 그러니까 집단 대유행은 적어도 한 4번 정도가 일어났고 우리나라 역시 4번의 대유행을 거쳤습니다. 그런데 이런 감염병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이게 여러 가지의 사람을 괴롭히는 여러 가지의 질병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감염병의 특별한 것은 이 감염병이라고 부르는 게 사람 또는 매개체, 이 매개체는 동물 또는 곤충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환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뭐 물이라든가 표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손쉽게 전파가 가능하다는 측면입니다. 그것도 단기간에 전파가 가능하다 보니까 이 감염병의 경우에 있어서 저희가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으면은 그 감염병이 곧 사회의 위기, 국가의 위기, 세계의 위기로 이어지는 그러한 특징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감염병의 전파를 효율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굉장히 필요한 일이고 우리의 집단, 우리의 사회, 국가, 세계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그런 사회의 필수 또는 국가의 필수 책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서 공권력을 동원을 해서 격리를 하기도 하고 이동 제한을 하기도 하고 또는 모임을 금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관리 수단을 쓰는데 이러한 것들 중에 하나의 진단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진단에 대한 관리도 역시 이러한 감염병에 대한 대응에서 굉장히 중요한 구성 요소 중에 하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여주는 게 이제 앞에 보시는 이 슬라이드인데요. 이 슬라이드는 WHO에서 코로나19와 같은 신종감염병이 생겼을 때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을 어떻게 디벨롭할 건지에 대한 슬라이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염 질환이 있으면 이 감염 질환이 전파가 되고 그 다음에 전파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익스포저가 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감염이 된 뒤에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요. 이러한 일련의 프로세스에서 일단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대규모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감염 질환은 전파 자체를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러한 전파를 차단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수적으로 필요한 첫 번째 요소는 Laboratory and Diagnostics 즉 진단 검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진단 검사에 관련된 의료 기기를 저희가 제대로 구축을 하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일련의 시스템들을 운영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이런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감염 질환을 관리하고 그 다음에 전파를 차단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러한 진단 시스템을 만들고 저희가 작년 2월 달입니다. 작년 2월 달에 이제 쭉 검사를 했었는데 처음에 한 2주 정도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갖 얘기가 다 나왔었죠. 혹시 너네가 긴급 사용 승인했던 시약이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왜 이렇게 환자가 한 명도 없냐? 전부 다 지금 위음성 나오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들이 나오다가 이게 일순간에 분위기 전환됐던 게 대구에서 신천지 관련 첫 번째 확진자 28번인가 31번인가 그랬죠. 그분이 나오면서 그러면서 이 말이 일거에 뒤집어집니다. 그러면서 그때까지 대략 한 우리나라의 코로나19 확진자 처음 나왔던 날이 1월 20일이었는데요. 그때부터 2월 말 정도까지 한 30명 정도, 그러니까 하루에 한 명 정도가 나오는 꼴이었었던 게 갑자기 수백 명의 확진자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사회 분위기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굉장히 진짜 싸한 분위기.
누군가 건드리기만 해도 터질 것만 같은 분위기, 그런 분위기를 유지를 했었죠. 그러면서 굉장히 전 국민이 그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고,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던 시기가 바로 신천지 관련 첫 번째 유행이 우리나라에서 확인되었을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럼 이런 것들이 왜 가능했냐? 우리가 이제 대부분의 감염 질환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증상으로 선별이 가능한데요. 코로나19는 진짜 특이하게도 무증상기의 감염이 전체 감염의 한 절반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무증상기의 감염이 흔하고, 그다음에 증상을 보여주는 환자라 하더라도 초기에는 워낙 약한 증상이다 보니까 이게 감기 정도하고 구분별이 잘 안 됩니다. 근데 지금도 이제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러면서도 이게 우리가 메르스 감염도 코로나 바이러스였지만 메르스 코로나와 이 코로나19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는 감염 후반부에 많은 양의 바이러스가 객담으로 배출이 됐다면, 이 코로나19는 감염 초기에 많은 양의 바이러스가 상기를 통해서 비말로 배출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사회 감염이 너무나도 특화되어 있는 감염이 이 코로나19라고 볼 수가 있고, 우리의 눈을 피해서 국내에 유입된 이 코로나19가 대구라고 부르는 그러한 지역에서 결국은 집단 감염의 형태로 처음 발견이 됐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런 힘든 막 시기를 보내고 있었을 때, 이 것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를 이제 질병관리청에서 결정을 했었는데, 결국은 대규모 검사를 통해 지역사회 안에 숨어있는 감염자를 찾아서 관리하자라는 전략을 세우게 됩니다. 그게 결국 저희가 이제 얘기했던 3T, 테스팅, 트리트먼트, 트래킹이 되겠고요. 이런 것들의 근간을 이루었던 게 사실은 다이그노스틱 테스팅, 진단 검사입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 숨어있는 증상으로 선별이 어려운 그러한 감염자들을 저희가 대규모의 정확한 진단 검사를 통해서 찾아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격리함으로써 코로나19를 관리하는, 그리고 그렇게 찾아낸 확진자와 역학적 연관고리가 있는 사람들을 역학조사를 통해서 다 찾고, 그렇게 찾아낸 관련자들을 다시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대규모 진단 검사를 통해서 검사를 하는, 이런 일련의 프로세스들. 그러면서 의심 가는 사람들은 반복 검사를 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코로나19 확진자들을 찾아서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을 해서 대규모 검사를 그때부터 운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반응이 나옵니다. 하나. 이 반응이 어떤 거냐면은, 저희는 이제 저희 나름대로 물론 병원 검사실도 그 당시에 이제 혹시라도 확진자가 들어올까봐 굉장히 검사를 하느니라 고생을 많이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 학회 소속 검사실 중에는 검체검사 전문기관이라고 검사만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들도 있으신 걸 다 알고 계실 텐데요. 거기에서도 대구에서 올라오는 그런 검체들을 대규모로 검사하느라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셨을 때였는데, 그러면서 막 매일매일 수백 명의 확진자가 쏟아져 나오고, 이 상황이 언제까지 갈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아하고 있던 그 시점에 해외에서 한 가지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 소식이 뭐였냐면은 미국 FDA 전 국장이었었는데요. 스콧 고틀립이라는 분인데, 이 분이 한국의 코로나19 진단 능력이 대단하다는 트윗을 날립니다. 그러면서 그 트윗이 어떻게 하다가 국내에 알려지게 되고, 그러면서 외국의 전문가들이 한국의 진단 검사 속도나 커패시티, 그다음에 정확도에 굉장히 많이 탐복을 하면서 그러한 내용들이 굉장히 여러 언론을 통해서 발표가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힘든 시기에 이러한 대규모의 진단 검사를 통해서 코로나19를 관리를 하면서 우리나라의 진단 검사라는 것이 이렇게 뛰어나다라는 걸 전 세계 처음으로 알리는 계기가 되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가 그 힘든 시기를 결국 이제 이러한 여러 가지의 것들을 통해서 넘어가게 되죠. 그러면서 진단검사 역량도 저희가 계속 확보를 해 나갑니다. 이게 보시는 거는 저희 작년에 이제 2월 중순부터 6월 말까지 있었던 검사 역량 대비 검사 현황인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게 100%가 사실은 저희 검사 역량이 다 차는 건데, 2월 말로 갈수록 검사 건수가 막 급격하게 증가를 하면서 검사 역량 100%를 넘어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일부 날짜에서.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아무리 많은 검사가 이루어지더라도 저희가 여태까지 사람 기준으로, 환자 기준으로 진단 검사가 지금까지 가장 많이 이루어졌던 날이 9월 24일인가 그 9월 마지막 주에 하루에 65만 명을 검사한 날이 있었습니다. 그날이 제일 많은
사람들을 검사한 날이었었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거의 대부분의 검사는 24시간 안에 결과가 보고가 됩니다. 하지만 이때는 저희가 비교적 굉장히 많은 그 당시 다른 국가하고 비교했을 때 대용량의 검사를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검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되게 좀 많이 힘들고 지연되는 그런 측면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진단검사의학회와 그다음에 각 진단에 관련된 의료기기 제조업체들, 그다음에 질병관리청, 그다음 식약처와 같은 이러한 여러 단체들이 서로 힘을 합쳐서 이제 대규모의 역량으로 저희가 대규모의 역량을 추가적으로 더 확보하게 되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까지 그 당시 확보를 했었냐면은 그 왼쪽에 보시는 거는 작년 2월 중순에 이제 유로 서베일런스라고 굉장히 유럽 CDC에서 나오는 좋은 잡지인데요. 그 잡지에서 유럽 전체 진단 역량을 한번 조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 1월 달에 유럽 전체 진단 역량을 조사를 했는데 그렇게 조사를 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은 유럽 같은 경우에는 30개 EU 국가 또는 지역이 있고 인구가 7억 4천만 명 정도 되는데요. 그때 유럽 전체에서 코로나19 검사를 할 수 있는 역량이 일주일에 8,275건. 즉 유럽 전체 7억 5천만 정도, 7억 4천만 명의 인구가 있는 유럽에서 하루에 검사할 수 있는 역량이 대략 한 1,500건 정도였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미 2월 7일 날 인구 5,200만 명의 인구가 있는 국가, 그 조그마한 나라에서 2월 7일 날 8,000건의 검사를 할 수가 있었고 이 역량을 계속 확보를 해나가면서 저희가 6월 달에는 5만 5천 건의 검사가 가능할 정도로 아주 확보를 해나갑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 한국의 진단검사 속도가 놀랍다라는 그런 외국의 트위터에 대한 그 반응 결과를 이 에피커브가 보여줍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코로나19 유행의 커브를 보시면은 이제 신천지 관련 1차 대유행이 있었고 그다음에 2020년 5월 달에 이태원에서 관련된 2차 유행의 시작점이 있고 그러다가 이제 7월, 8월 달에 그 서울 도심 집회 관련된 유행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 달에 겨울철과 관련된 대유행이 있었고 그다음에 금년 한 7월 정도부터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나 델타 변이에 의한 대유행이 오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작년 신천지 관련 대유행은 여기 요 파란 선이 보시는 게 요게 그 유행 커브인데요. 보시면은 진단 검사가 이렇게 대규모로 이루어지게 되면서 이 환자 발생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사실상 이 1차 대유행을 주도했었던 그 변이형들 이제 뭐 S나 V, L 이런 것들이 될 텐데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규모 검사 그다음에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우리가 시행함으로써 이러한 1차 대응은 거의 완벽하게 우리가 없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대규모 진단검사, 정확한 진단검사의 힘을 사실 여기서 보여주게 되고 전 세계가 이러한 우리나라의 진단 역량에 대해서 감탄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그게 어떤 식으로 결국 나타나게 되냐면은 우리나라 진단 키트 수출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1월에서 3월 달에 보시면은 수출 금액이 이제 이게 100만 달러인데 2,500만 달러 정도 됐던 그러한 수출 금액이 4월 달이 됐더니 거의 한 10배 정도 가깝게 이제 증가하기 시작을 하고요. 그러면서 코로나19 세계 누적 확진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이 수출도 급격하게 늘어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총 합쳐갖고 대략 2조 5천억 원 정도의 진단 코로나19 진단 기기가 수출이 되게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러한 코로나19 진단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그 진단 역량을 전 세계에 드러내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나라 진단 기기가 전 세계에서 널리 쓰이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냅니다. 그게 이제 작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어떤 질문이냐면은 그러면은 과연 우리나라의 진단 기기는 전 세계 탑 수준에 있을까? 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부가적인 질문. 이 코로나19 사태가 끝나도 우리나라의 진단 기기는 높은 품질을 갖다고 계속적으로 인정받고 시장을 점유해 나갈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의료기기 산업에는 몇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의료의 특성상 굉장히 높은 품질을 선호합니다. 그거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나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왜냐하면 의료라는 게 갖고 있는 그 특성상 누구나 다 최고의 치료를 받고 싶어 하지 낮은 치료를 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진단에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가급적이면은 좋은 양질의 진단 키트를 쓰고 싶습니다. 그러면 양질의 진단 키트는 어떻게 하느냐? 직접 본인이 써보고 알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임상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19와 관련된 우리나라 진단키트 대규모 해외 수출은 해외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진단키트를 직접 써볼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는 측면에서 분명히 좋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좋은 최고 품질이라는 걸 알릴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은 전문가의 의견, 예를 들어 세미나나 워크숍에서 발표 나오는 의견들, 그다음에 여러 미디어에서 나오는 의견들, 또는 앞에서 보여드렸던 질병관리청의 어떤 저런 역학 데이터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도 있고, 또한 논문 등을 통해서 평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기 산업의 두 번째 특징은 굉장히 높은 신뢰도, 굉장히 보수적인 그러한 그 성능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제품의 성능이 얘기된 대로 정확하기를 원하고, 그다음에 그 성능이 키트가 계속 생산되고 로트나 쉔먼트가 바뀌더라도 유지되기를 원하죠. 그게 플럭추에이션이 생기면은 당장 키트에 대한 의구심으로 연결이 되고 그 키트를 쓴내 만회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키트의 성능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이면서 높은 신뢰도를 요구한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플랫폼 의존적이고 점유율이 굉장히 판매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플랫폼 점유율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물론 진단키트라는 게 하나하나 POCT 형태로 현장 검사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은 플랫폼이 중요하지 않겠지만 우리가 고부가가치에 속하는 그러한 진단키트들은 대부분 플랫폼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그러한 플랫폼, 그러한 장비들이 얼마나 보급이 되어 있고 쓰이느냐에 따라서 시약이 수출되거나 사용되는 데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단키트가 작년에 굉장히 많이 수출이 됐는데요. 과연 그것이 플랫폼의 형태로 수출된 것이 얼마나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부족함을 우리는 아직은 느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좋은 걸 만들어도 의료 시스템이 그 나라의 해당 국가의 의료 시스템이 어떻게 구축되느냐에 따라서 그러한 시스템들이 쓰일 수도 있고 쓰이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의료 시스템의 적절한 진단기기를 개발을 해서 그 해당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그러한 전문가들의 조언이나 도움이 사실 필요한 게 의료기기 진단 쪽의 의료기기 산업의 특성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결국 이 국가감염병 진단 역량, 전 세계에 소문이 났었던, 전 세계에 대단하다고 소문했던 우리나라의 그런 국가감염병 진단 역량은 검사실의 역량과 검사실 외의 역량, 이게 이제 진단기기를 만드시는 분들의 역량이겠죠.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이루어졌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전 세계 우리나라의 진단기기를 홍보하는 그런 효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학교에서도 이제 앞에 보시는 테이블은 저희 학교에서 그 작년에 그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던 코로나19 분자 진단 시약을 평가를 한 데이터를 논문으로 해서 일본 저희 학회지에 제출했던 건데요. 이걸 꼭 싣고 싶었는데 왜 이 내용을 이 논문에 꼭 넣고 싶었냐?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제 저희가 그 코로나19 분자 진단 시약을 만들었을 때 그게 생산 횟수, 생산 차수에 따라서 로트라는 게 생기거든요. 제조 번호가 생기는데 시즌의 올플렉스 같은 경우는 41번의 제조 번호, 41개 제조 번호에서 212번의 검사 결과 비교를 해봤더니 이진이나 RDRP진의 유전자의 CT값 변화가 0.31, 0.37 정도밖에 안 생깁니다. 굉장히 안정적인 거죠. 서로 다른 날 생산한 시약을 갖고 저희가 이렇게 여러 개의 기관에서 평가를 해봐도 값 변화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리고 코젠 바이오텍의 파워책 같은 경우에도 24개 생산 번호를 갖고 277개의 검사 277번에 비교를 해봤더니 0.17, 0.7도 굉장히 안정적인 결과를 보여줍니다. 우리나라 시약들이 보시면 대부분 다 안정적이거든요. 이런 결과를 학회에서 제출을 했을 때 한국의 분자진단 역량, 긴급 사용 승인을 통해서 굉장히 시급하게 만들었던 그 분자진단 역량이 이러한 논문들을 통해서 이렇게 안정적인 결과를 보여준다는 것을 바로 눈앞에 보여줬을 때 우리나라 시약들이 얻게 되는 신뢰도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학회하고 분자진단 시약, 분자진단 진단 검사 의료기기 제조 업체들하고는 굉장히 저희가 앞으로 협력하고 서로의 발전을 위해 할 일들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저희가 잘 코릴레이션 그리는 것도 보고 하면서 이 내용을 저희가 꼭
학회지에 게재한 논문에 싣고 싶었고,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우리나라 분자진단 시약의 정확도를 얘기를 하고 싶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막 DB 시스템도 만들고, 거기 DB 시스템에 모든 코로나19 검사 기관에서 결과를 매일매일 보고하도록 하고, 그러한 결과를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분석도 하고 그러면서 저희가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일련의 작업들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국산 진단기기의 신뢰도를 다시 한 번 더 높은 단계로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왜 국내 연구자와 제조업체가 진짜 앞으로도 협력을 저는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진단기기에 대한 신뢰도 높은 연구 결과. 그렇다고 우리가 봐주는 평가나 내용을 연구 결과 내용을 발표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의료에 관련된 의료기 시약이나 기기들은 굉장히 보수적이고 깐깐합니다. 본인이 써봤을 때 본인이 기대했던 것보다 성적이 못 미친다? 그러면은 바로 거기에 대해서 피어 리뷰된 논문을 통해서 발표가 되는 게 의료기기 시장의 특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뢰도 높은 연구 결과를 우리가 논문이나 학술 대회를 통해서 국내 연구자와 제조업체 협력을 통해서 계속 발표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러한 결과들이 논문으로 발표되는 것 외에도 그 결과 자체가 회사의 키트의 피드백에 대해서 좀 더 나은 키트를 개발하는 그러한 도움이 돼요. 그러한 밑받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크게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을 1단계와 2단계로 나눴었는데요. 1단계 때는 긴급 사용 승인 시약을 썼지만 2단계는 정규 승인 시약을 쓰기로 했었고, 정규 승인 시약 개발을 위해서 저희가 필요한 여러 가지 검체나 이런 것들을 각 분자 진단 업체에 매칭하거나 또는 소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도 저희가 일시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러한 제조업체 피드백이나 또는 산업의 발전을 돕는 그런 것들 지속적인 선순환 구조를 유지하는 게 우리나라의 앞으로의 국산 진단기기 신뢰도 구축을 위해서 필요한 그러한 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결국 이런 학계와 산업계의 공조가 이루어져야 우리의 분자 진단, 우리의 진단 검사 제조 업계와 그다음 업계의 어떤 성능이라든가 이런 평판이라든가 이런 것들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유관기관을 통해서 잘 관리 감독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런 진단기가 그럼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 것이냐, 아마 다른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요. 결국은 제가 생각하는 진단기기 발전 방향은 자동화, 그다음에 현장 진단, 그다음에 정확성이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정확성이라기보다는 감염 진단에 있어서는 아마도 멀티플렉스, 그러니까 다중 진단이 여기에 들어갈 것 같은데요. 워낙 감염 질환은 여러 개의 병원체에 의해서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다중 진단을 현장에서 사람의 손을 타지 않고 자동화된 시스템을 통해 정확하게 보고하는 게 결국은 앞으로의 감염에 관련된 진단기기 발전 방향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가급적이면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로운 플랫폼을 개발해서 그 위에 올라가는 게 우리의 진단업체들이 좀 더 고부가가치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